안녕하세요. 열혈 강의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의 강력한 파트너 몽고디비 핵심 가이드의 김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챕터 5장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장까지는 이제 몽고DB에서의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에서 몽고DB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갖다가 가지고 오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몽고DB 데이터베이스용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드라이버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언어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언어 중에서도 자바스크립트, 노드.js, 그 다음에 이제 자바, 그 다음에 PHP랑 그 다음에 C# 여러 가지 이제 언어가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노드.js,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내용을 다 지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한 설명을 갖다가 이제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뭘 해야 되냐면, 결국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국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걸 살펴봐야 되니까, 몽고DB에 관련된 이제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몽고DB 모델링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하고 이제 데이터 모델링, 그 다음에 몽고DB 데이터 모델링, 일반적인 모델링하고 이제 몽고DB에 관련된 데이터 모델링은 뭐 약간 특성이 다를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시다시피 모델링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고, 결국 왜냐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하는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어떤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요거는 가장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장에서는 이제 몽고DB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 저장되는 구조는 어떤 건지, 그런 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몽고DB에서는 데이터 어떻게 저장하는지,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다가 이번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 구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채용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별 관계를 갖다가 이제 정의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값들은 이제 DBMS에서 이제 설정에 따라서 생성이 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이제 필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의 집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보면은 제가 이게 버그질라의 스키마 차트 갖다가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보면은 안에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고, 박스 사이에서는 또 어디로 이제 화살표가 그려져 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아이디를 갖고 있는 건지, 아이디에 대해서도 이제 각각 여러 가지 아이디에 대해서도 이제 다 설명을 표현해 놨고 그랬는데, 이 버그질라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이제 걔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할지, 필요한 데이터의 타입들은 뭔지, 값들은 뭔지, 이런 거 갖다가 하나씩 나타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이에서의 또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게 스키마 차트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장에서 보면은 이제 텀즈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사이트가 있죠. 이게 어떤 용어도 다 정해놓은 사이트인데 위키피디아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요 그 박스에 나온 내용처럼 돼 있는 거죠.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스키마를 데이터베이스 조직이나 구조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은 뭐냐? 데이터 모델링은 결국 이제 하나의 스키마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스키마 어디서 온 말이냐? 그러면 그렇게 한번 본 거죠. 거기서는 봤더니 이제 스키마의 복수형은 이제 그리스어로부터 온 단어고, 이제 형상이나 꼴을 의미하는 스키마타.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원리에서 온 다른 단어는 계약도를 의미하는 스키매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객체시한 데이터베이스 모두 적용이 된다. 사실 이제 스키마는 결국 데이터를 갖다 어떻게 표현하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들 간의 어떠한 그 관계를 갖다가 표현한다고 했기 때문에 표현되는 거고, 결국은 어떻게든 데이터는 표현이 되게 돼 있잖아요. 어떤 객체로 돼 있던 뭐 관계로 표현을 해놨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봤더니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결국은 DBMS에 의해서 지원되는 포멀 랭귀지로 나타낸 언어한 구조라는 거죠. 제가 책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버그질라의 스키마 차트처럼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표현을 하고, 그러면 이제 표현되는 그 데이터들이 걔 한자만 존재하진 않을 거잖아요. 뭐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죠. 한자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관계를 갖다 여러 가지 다른 그 데이터들이랑 관계를 맺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 간에는 어떠한 이제 표현을 갖다가 형식을 갖다가 관계를 갖다가 이제 맺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어떠한 종류끼리는 이제 한 그룹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키마는 그러니까 이름이 지정된 객체 집합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스키마를 갖다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스키마가 이름이 지정됐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객체 집합이니까 이 객체를 갖다가 데이터인 객체를 이제 그룹화 할 수 있는 거죠. 그룹화. 근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아무런 규칙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룹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 있으면 이제 객체 같은 이름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를 갖다가 이제 참조할 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스키마를 사용할 때 각각의 스키마가 또 이름이 지정됐다고 하니까 그 네임스페이스가 충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각각의 독립적인 어떠한 그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들이 막 이렇게 할 때 단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에서 저장을 갖다가 할 때도 유리하고 사용할 때도 유리하고 그런 거죠. 보통 이제 스키마에는 테이블하고 뷰, 그다음에 별칭, 트리거, 함수 패키지, 여러 가지 객체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제가 포함될 수 있고, 스키마 자체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 내에 객체로 볼 수 있고, 명시적으로 스키마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관계 데이터베이스, 특히 IBM DB2 솔루션에선 그러한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갖다가 이제 XML 스키마랑 이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제 XML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XML 문서 컨텐츠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랑 XML 스키마랑은 좀 구분해서 보셔야 한다는, 그런 것 갖다가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키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스페셜한 어떤 그 권한이 있어가지고, 스키마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작성하고 이제 변경할 수도 있고, 복사, 삭제 이거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객체 처리를 갖다가 제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객체 작성한 특권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스키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내용인 이제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베이스를 딱 설계할 때, 이게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를 갖다 분석을 하고, 그 요구를 갖다 추출해야 될 거잖아요. 추출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추출한 결과를 갖다가 여러 가지 결과도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논리적인 모델을 갖다 구성하는 거예요. 그 논리적 모델 구성하고, 그 논리적 모델만 구성한 다음에 그 아니야. 자연돼야 되니까, 물리적인 모델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반영한 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 엔티티를 도출해서 어트리뷰트에 따라서 객체들을 표현하는 거. 이것도 이제 데이터 모델링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보면은 아래처럼 이제 또 정의를 해놨어요. 이제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를 이제 많이 사용해서 이제 정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오픈된 자료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이제 수정을 해놨어요. 수정을 해놔가지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키피디아를 즐겨 찾아서 이제 공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강의에서도 많이 이제 인용을 했죠. 인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또 보면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위키피디아에 정의한 걸 보면은 이제 주어진 개념으로부터 이제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을 구성한 작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표현하고 있고, 요거 이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특정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 작업을 모두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까지 반영한 작업을 모두 다 이제 포함해가지고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게 데이터 모델링이란 게, 어떻게 쉽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현실 세계에 있을 거잖아요.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결국은 이제 저장하려면 이제 컴퓨터 세계로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 같다 이제 데이터 모델링 하는 거죠. 데이터를 전환하는 작업을. 근데 이제 전환하는 작업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야 된다. 이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도 이제 결국은 데이터 모델을 사용한다는 이런 것 갖다가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 이거죠.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 모델링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객체들하고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저장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좀 이제 관계를 좀 매겨놓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기술하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결국은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다 저장하고자 할 때,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 자체를 갖다가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이제 엔티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자 하는 이제 객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속성 엔티티랑 이제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보죠 한번. 엔티티를 딱 설명을 갖다가 해야 되는 하는 거잖아요. 이제 애트리뷰트는 이제 결국은 엔티티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건데, 만약에 엔티티에서 이제 이 속성 값을 갖다가 가지지 못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엔티티가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엔티티가 하나가 있고, 걔가 이게 속성 값을 갖다 같은 값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어트리뷰트 값이 유일한 값을 가지는 경우죠. 유일한 값을 가진 경우는 결국은 어트리뷰트를 갖다가 이제 엔티티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자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어트리뷰트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갖다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검색할 때 이제 어떤 키 항목을 다 사용하게 될 거고, 그 키 항목에 의해서 결국 엔티티가 식별이 가능하다. 유일하다는 거는 결국 식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식별이 가능하면은 그거 갖다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그렇게 정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뭐 그냥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갖다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면은, 그럼 그거랑 또 다른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두 개 이상의 어트리뷰트가 있고 거기에 있는 결합해 가지고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결키라고 하는 거죠. 연결키라고 해가지고 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뭐 연결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엔티티 식별은 어렵지만은 엔티티 그룹에 대해서 식별 가능한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컨더리 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모델링 할 때 데이터 모델링 프로세스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같아요. 결국 이제 컨셉추얼한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피지컬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이런 순서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셉추얼한 그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리퀘어먼트에 의해서 이제 결국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데이터 모델은 엔티티 타입하고 어트리뷰트, 릴레이션십, 인티그리티 룰, 오브젝트 디피니션, 이러한 몇 개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의 주요 모델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구성이 돼서 결국 이제 데이터를 딱 한번 모델링 한 거 하나의 예를 보면은, 이제 그 고객이 있고 고객의 주소를 저장하는 경우에요. 이제 보면은 고객이 있으면은 이 고객이 어떠한 주소를 갖다 가지고 있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요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맺어서 모델링 하는 거죠. 고객은 고객의 번호가 있을 거고, 그 고객의 번호가 있을 그 외에 그러니까 사회안전보장번호, 미국 같은 경우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데 그거 갖다가 있고, 버스트 네임, 서네임, 폰 넘버 이런 것도 갖다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별로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주소가 있으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이제 모델링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죠. 요거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확장하고자 할 때 결국 관계를 가질 거잖아요. 여러 개가 또 데이터가 있어도 각각의 데이터들끼리는 그룹 사이에서 또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다가 이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냐, 이걸 갖다가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모델링에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결국은 모델링, 뭐 데이터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그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계를 가진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 관계를 갖다가 다루는데, 결국은 이 항목들이 또 여러 개다 보니까 여러 개의 항목들에 대해서 관계를 가지게 될 거고, 그 관계들 간에 또 어떤 데이터들 항목들 간에 어떤 관련성, 릴레이션십을 갖다가 이제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릴레이션십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데, 그럼 이제 결국 데이터 항목들 간에 어떤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갖고 있냐는 거죠. 보면은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뭐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둘 이상의 엔티티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둘 이상의 엔티티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둘 이상의 엔티티를 가지는데, 엔티티에서 상호 연관된 성격을 가지는데, 연관된 성격을 가지는데, 그 연관된 성격이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데이터가 다양하게 존재할 거고, 그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관계가 맺어질 것이다.
근데 그 관계에는 여러 가지의 관계 형태로 분류가 될 수 있다. 그 분류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1대1의 관계, 엔티티가 있고 그 엔티티가 섞인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안에 여러 개의 엔티티가 있는데 이 엔티티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A라는 데에서 4개가 있고 엔티티가 B라는 데에서 엔티티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결국 1대1로 대응되는 관계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1대1이면은 여기서 1대 n도 될 수 있겠죠. 1대 n도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1대 n이 n대 1이죠. n대 1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게 1대1하고 1대 n, n대 1이면은 다음 뭐겠어요? n대 n이죠. 그러면 이제 항목에 대해서 이제 n대 n의 관계를 갖다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성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가질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이제 좀 아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결국은 데이터와 데이터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가지는 걸 갖다가 표현한 게 스키마예요. 관계죠, 뭐 관계 갖다가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거고 이제 데이터 타입이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런 그 스키마를 통해 가지고 내가 결국은 데이터를 다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이제 구조를 보고 그러니까 데이터의 이제 모델링 하다 보면 스키마를 봤는데 데이터 모델링 받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또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 그 구조잖아요.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데이터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관련성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 표현할 거냐는 또 하나의 이제 데이터 구조라는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성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에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지를 갖다가 또 결정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는 데이터 구조에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트리 구조 계층별로 이렇게 트리 형태로 이제 구성되는 트리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 상위 실체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위 실체형을 가지고 있는 계층 구조로 표현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망이죠. 망의 형태로 이제 구성되는 게 있는데 망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클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루프 형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제가 얘기 들었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 트리 구조가 있고 망 구조가 있으면은 결국 데이터가 트리 형태로 뭐 이제 구성이 될 거고 이제 망 형태로 구성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리 형태로 구현해서 표현이 가능한 거를 이제 계층형 그 모델이라고 하고 망구조 표현한 데이터 모델은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그 데이터 모델들이 계층 모델, 네트워크 모델이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표현이 되면은 결국은 계층형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이제 그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다른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뭐 객체형 데이터베이스처럼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데이터 구조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장에서는 이제 제가 이게 데이터 모델링 갖다가 이제 표현을 갖다가 또 해놨는데 이게 데이터 모델링에서도 보면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ERWin 그 데이터 모델러라는 거를 갖다가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DBVM의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툴이라는 걸 갖다가 또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두 가지 툴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 모델링 할 때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ERWin 같은 경우에는 이 R이란 게 결국은 엔티티하고 릴레이션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그 엔티티에 대한 이제 그걸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다 파악을 하고, 논리화적으로 해서 이제 체계화하고, 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현하고, 이런 단계를 줄 텐데, 이런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인포메이션 모델링 툴인 거고,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정보를 모델링하는 툴이 필요한 거고, 이 인포메이션 모델링 툴로 이제 만들어진 것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된 게 뭐냐면은 1976년 피터 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인포메이션 모델링 툴인 ER 모델이죠. ER 모델. ER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객체 타입하고 릴레이션십 타입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ER에서 E의 약자는 엔티티예요. 그 다음에 R은 이제 객체 간의 관계 나타낸 거고, 요거 말고 하나가 더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속성, 어트리뷰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R 모델 갖다 표현하는 거는 ER 다이어그램을 갖다 사용하는 거고요. 그 ER 다이어그램은 이제 그래프 형태로 뭐 계제 타입, 관계 타입, 속성, 뭐 링크, 뭐 약객체 타입, 뭐 다중간 속성 이런 것도 나타내는 거죠. 기호로 나타내기 때문에 뭐 네모난 거나 뭐 이제 원, 선, 뭐 이렇게 그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스키마하고 이제 그 모델링 방법을 나타낸 거고요. 지금은 이제 몽고DB 관련돼서 하는 건데, 몽고DB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결국 얘도 데이터를 다루는 거고, 데이터를 갖다 어떻게 관리할 거냐를 갖다 나타낸 거기 때문에 몽고DB 데이터 모델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같은데, 다만 다른 건 뭐냐? 모델링 방법에서 결국은 얘는 몽고DB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이제 문서를 사용한다는 거가 큰 차이점이잖아요. 문서 사용하는 거고, 근데 또 문서를 사용하면서 기존에는 이제 다른 관계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을 사용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컬렉션이라는 그런 그 단위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몽고DB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모델링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해요. 뭐냐면 이제 내장 방식이 있고 이제 참조 방식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지원합니다. 근데 몽고DB 데이터는 뭐 아시다시피 NoSQL이란 그 데이터베이스 그 특성상 어떤 뭐 데이터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갖다가 정의하는데 좀 유연하죠. 많이 유연하고 거의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고 이제 정하기 나름이, 그러니까 뭐 잘 정하기 나름이죠. 뭐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고려해야 될 게, 같은 컬렉션에서는 이제 문서 필드하고 같은 구조 세트 필요하지 않은 거랑, 근데 컬렉션 문서에서 일반적인 필드는 다종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 저장할 수 있고, 그거 갖다 그럼 좀 고려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고DB 데이터 모델은 결국은 몽고DB가 자체가 NoSQL이 확장되는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확장되면은 그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몽고DB 같은 NoSQL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몽고DB 데이터 모델은 결국 다루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계속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다룬다는 거랑,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에 따른 질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색인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선 타입의 배열 데이터를 갖다가 지원한다는 거, 이런 거 갖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요구사항이나 이제 고려사항을 갖다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걸 맞춰가지고 개발자는 이제 정규화를 갖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정규화라는 거는 이제 최적화죠, 최적화. 최적화해서 이제 중복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가급적이 없애고, 비정규성을 갖다가 이제 제거를 해야 돼서 결국 속도를 향상시키는 건데, 몽고DB에서도 결국은 이렇게 데이터 모델을 하면서 결국은 속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정규화를 갖다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규화를 고려한 다음에 하나의 문서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해가지고 사용해서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사용하도록 합니다. 모델링 방식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내장 방식이랑 참조 방식. 내장 방식은 이제 결국은 서버 이용할 때보다 좀 저렴한 건데, 왜냐면은 문서가 있으면 문서 안에 서브 다큐먼트가 인베디드 돼 있어요. 인베디드 돼 있어가지고, 요 인베디드 되어 있어서
결국 하나의 문서에서 이제 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비용이 낮은 거죠. 이렇게 처리하는 그게 같이 이게 인베이딩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한 군데 다 있으니까 이제 성능이 어떻겠어요? 더 빠르겠죠. 근데 참조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 고려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장형 방식을 사용했어요. 데이터가 계속 많아지는 거야. 그럼 다시 또 내장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참조를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이제 그 중복할 경우에 중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효율적으로 이제 처리하자라는 것을 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한 경우에 다대다 관계에서의 어떤 처리가 할 거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거 갖다가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세트가 매우 크다, 그 경우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에 대한 접근은 더 많아지는 거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내장형은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서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근할 필요 없어요. 근데 현재 방식은 아무래도 이제 그 내장형 방식하고는 달리 서버에 대한 접근은 더 많은 거죠. 근데 그 참조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수동 참조가 있고 이제 DBRF 참조가 있고, 수동 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를 다른 문서에 저장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저장된 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인 거고, 이제 DBRF 방식은 문서사의 참조를 지원하는 이제 표현 수표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 결국은 참조 방식을 사용해서 좀 더 이제 큰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좀 더 이제 성능상의 이점을 갖다가 좀 얻기 위한 거죠. 얻기 위한 거고, 또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모델링 방식은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모델링 방식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것 갖다가 이제 어떤 그 지식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몽고DB 데이터 모델링에 관련돼서 설명드렸는데, 다음번에 이제 챕터 7부터는 이제 몽고DB를 과연 진짜 문서를 갖다 생성을 어떻게 하는지, 삭제 어떻게 하니, 갱신 어떻게 하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몽고DB에서 제공하는 쉘을 띄워놓고 한 번씩 간단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